비겁한 시대의 얼굴 로크의 인생사. 우리 시대를 주저한 로크의 인생을 이어갑니다. 그의 인생은 수치심을 감각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몇몇 지도 세력들과 많이 닮았죠. 최고의 지식인으로 칭송받는 로크의 그림자를 통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세력들의 인격을 비판적으로 톱봐봅니다. 청년 로크는 건강이 악화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났으며 왕정복고가 일어나 앞날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매양 위기를 선전하면서 발전하는 오늘날의 정치 경제 시스템처럼 로크는 그 어둠을 발판 삼아 전진 또 전진하는 삶을 시작하죠. 1667년 35세가 된 로크에게 뜻밖의 인생 전환의 기회가 옵니다. 당시 정치의 핵심이었던 애슐리 경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죠. 1666년 34세 로크는 휴양차 들른 온천에서 애슐리 쿠퍼 경을 만납니다. 애슐리는 로크를 보자마자 호감을 갖죠. 로크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애슐리가 바라는 영국의 비전과 감염에 걸린 그의 몸을 회복시켜 줍니다. 로크는 이분 신화처럼 귀족의 주치의 겸 비서관이 된 것이지요. 11세기 활동했던 이분 신화적 경향이 17세기의 영국에 도래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영국이 이제야 세계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그만큼 영국은 후발주자였죠. 애슐리 경은 애초 왕당파 귀족이었으나 진보적 희그당을 결성한 인물입니다. 갈아타기의 명수였고 로크도 다르지 않았죠. 로크는 애슐리 경을 위해 관용론을 씁니다. 관용은 품격 있는 말로 알려져 있으나 일종의 타협을 뜻하죠. 러셀에 의하면 영국 내전 이후 타협과 온건을 사랑하는 영국적 습성을 현시한 개념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론이든 간에 그것을 끝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두려움이 관용이란 말로 포장된 것이죠. 관용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에 타협을 관용으로 고쳐 선전하며 제 권력을 재생산하려는 세력들이죠. 결코 선한 인격들이 아닙니다. 로크가 모신 애슐리 경이 그 대표적 인물이죠. 애슐리 경의 권세에 올라탄 로크는 그토록 바랐던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왕립 협회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1671년 애슐리 경의 집에서 자신의 주저 인간 지성론을 씁니다. 그러나 발표하지 않습니다. 탄압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로크는 용감하고 당당한 인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만 사나운 성실성을 지닌 인물이죠. 비겁하되 성실한 지도자의 인격은 오늘날의 지배 세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로크의 글에 수혈받았기 때문이죠. 1672년 찰스 2세가 신앙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 혼란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로 제3차 네덜란드 전쟁까지 일으키는데 로크의 죽은 애슐리 경은 왕의 정책을 지지하고 로크 더 편승의 의회 세력에 반대하죠. 이 공로로 애슐리 경은 백작의 자기까지 받습니다. 위키백과엔 애슐리 경이 영국 계몽주의의 선구자라 기록돼 있으나 사실 정치적 입지를 위해 제 신념을 세탁할 줄 아는 반지빠른 기회주의적 인물입니다. 로크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권력의 줄타기를 절묘하게 수행한 애슐리 경은 대법관이 되고 로크는 성직임명 국장이라는 요직에 부임합니다. 한편 의회는 왕에게 신앙자유 선언을 취소시키라 압박하는데 찰스 2세는 오히려 프랑스와 비밀 조약을 맺어 가톨릭을 국교로 삼을 것을 공표해 버립니다. 의회가 예산을 틀어막고 있으니 프랑스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아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도였죠. 무리수였습니다. 애슐리 경은 왕의 편에서 출세했으나 이 무리한 정책이 여론의 악화를 부르자 이번엔 왕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그는 파면당하죠. 그리고 의회의 진보 세력들을 모아 휘그당의 모체를 결성합니다. 보수적 왕당파의 수장이 진보적 의회파의 우두머리로 재탄생된 것이지요. 이득을 신념 위에 두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정치인들의 감수성은 이때 주조되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에서 정당을 갈아타는 행태는 문제가 되지 않지요. 관용을 남발하여 이념을 물타기 하는 정치적 풍경의 탄생입니다. 로크는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공족의 인기보다 공부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나운 성실성이자 위기를 생활로 붙이는 자기개발의 놀라운 습관이죠. 현재 우리는 누구나 로크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제 몸을 학대할 정도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도핑해야 하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는 셈이죠. 1675년 43세 로크는 의학학위까지 받고 크리스트 처지 의학 특별 연구원이 됩니다. 위기를 또 한 번 넘겼죠. 그리고 프랑스로 떠납니다. 혼란을 피해 도주한 셈이죠. 목적지는 몽펠리에였습니다. 의과대학이 유명한 곳이자 연초 광천으로 유명해 귀족들이 자주 들렀던 휴양지였기에 로크는 이곳에서 영국 대사부의 신경통을 치료하기도 하고 여러 귀족들과 인맥을 쌓으며 미래를 도모합니다. 그런데 애슐리 경이 체포됩니다. 애슐리 경은 1년의 옥살이 뒤 풀려났으나 영국 내 가톨릭 세력인 왕당파 도리당과 젠트리 세력의 의회파 휘그당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애슐리 경은 네덜란드로 망명합니다. 로크는 애슐리 경과의 친교 탓에
왕의 스파이에게 감시를 받습니다. 추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도시를 옮겨 다녔죠. 야망의 길을 잃은 로크는 암스테르담에서 인간 지성론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사나운 성실성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욕은 식지 않았죠. 1685년 찰스 2세가 죽고 동생 제임스 2세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네덜란드의 망명 영국인들의 인도를 요구하죠. 로크는 가면까지 쓰며 운둔하는데 인도 명부엔 로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영국 당국이 로크를 별반 위험인물로 선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판단해 도망자로 살았던 것이지요. 로크는 쫄보였습니다. 사나운 성실성만큼 당찬 용기를 장착하지 못했죠. 오늘날 지식인들의 표상입니다. 성실하되 비겁한, 생활과 신념을 붙이지 못하는, 존경하기 까다로운 모습이지요. 갈팡질팡하는 로크의 생에 또 한 번의 파도가 칩니다.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났죠. 네덜란드와 싸웠던 영국은 네덜란드 군주 빌렘 3세를 잉글랜드 왕 윌리엄 3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명예혁명이 관용적이고 비폭력적인 아름다운 혁명의 이미지로 배웠으나 타협을 관용으로 포장한 로크의 관용론처럼 명예혁명은 기득권 세력이 이권을 위해 타협한 결과일 수도 있죠. 민중의 삶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말뿐인 변화이자 혁명입니다. 명예혁명 뒤 로크는 영국으로 귀환하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몸과 정신도 아팠죠. 요직을 마다합니다. 다만 권리장전 작성을 돕고 새로운 영웅 뉴턴과 친교를 맺죠. 그리고 글을 또다시 쓰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59세 이후 죽을 때까지 로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골에서 생활했죠. 그런데 64세의 로크는 무역위원회 감독관직을 받아들입니다. 위험한 정치엔 모른 채 했으나 돈 되는 일인 직함은 마다하지 않았죠. 이 자리 덕에 로크는 부자가 됩니다. 돈에 대한 여지없는 탐욕을 당연한 인간의 감성으로 주주한 감수성 또한 로크의 언어가 구축했다고 진단해도 틀리지 않죠. 그러나 말년의 로크는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청춘시절 함께했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선 인간지성론이 금소로 지정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쉽게 풀이하는데 힘을 쏟죠. 예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알린 바울처럼 자신도 영국적 체제를 세계화시키는 사도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로크의 마지막 포부를 로크의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1704년 10월 28일 오후 3시에 그는 눈을 감죠.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충분히 오래 살았다.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 삶은 허영 말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지막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단단한 지식이기보다 시대와 타협하고 기회를 노리며 안전을 지향하는 대단히 영국적인 젠틀이 청교도 인사였죠. 로크는 자신의 묘비명을 직접 씁니다. 이북은 어디에 존 로크가 자신의 소박한 운명에 만족하며 누워있다. 그에게 무슨 덕이라는 게 있다면 너무나 미미하여 제 명예로 삼을 것도 못되지만 누구에게 본보기가 될 것은 더욱 못된다. 그의 허물도 함께 묻어두자. 우리는 로크가 우상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관용을 으뜸에 두고 돈을 좋아하고 안정을 바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근하고 개발하죠. 위기의 항상성에 대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로크의 마지막 말 따나 이 맹목적 삶의 질주는 단지 허영뿐인 삶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소 고집스럽고 덜 안정적이고 돈은 풍족하지 않지만 삶의 이정표가 확실한 생활이 진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삶의 조타수인 존재의 언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진실을 감각할 안목을 키울 시간입니다. 천천히 반복 또 반복해 일상에서 삶의 이유를 재건하길 소원합니다. 남몰래 붙어있는 우리들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고 단발의 생에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죠. 안녕. Paper Renaissance